그 QR 코드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찍으셔서 좀 출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나고 바로 드릴게요. 일단 네 시작할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전자공학 전공 넬가도 레임 교수이고요. 요즘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도 이러한 AI 관련한 거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론 우리 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나중에 나가서 좋은 인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AI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국내 최고 30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지니신 무경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무경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AI라 하면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있죠. 신경망을 이제 실제 로봇의 궤적 텔레메트리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국내 최초로 연구 수행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AI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AI 기술의 실제 로봇 시스템에 어떻게 구현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무경철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QR 코드를 주신다 했는데 제가 이거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찍으시면 드라이브에 제가 PPT 원본을 올려놨거든요. 다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소개는 방금 내용으로 가능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지금 실질적으로 약간 빨리 넘어갔는데 좀 백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그 챕터가 없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챕터가 있을 텐데 네, 빨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 서브 섹터로 나누어서 오늘 강의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로봇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현재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술과 이것이 접목되면서 어떻게 미래가 바뀔 것인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우리의 고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5가지 서브 섹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더라도 인공지능 이전에 로봇을 공부하는 그 로봇 공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게 로봇 다이나믹스, 동력학, 제어 공학 이런 걸 공부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컴퓨터가 막 도입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상용화 패키지로 올라서면서 시뮬레이션도 해가면서 원리를 공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서 이제 로봇이 우리나라 로봇도 시작됐다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갔더니 이제 로봇 개발 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제조용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제조 자동화가 철로 로봇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80년대 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0년 전인데요. 이렇게 공장 자동화용 로봇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는 시절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해서 개발 팀장도 맡아가면서 이 당시에 그 로봇들의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던 시절입니다. 이때 사용했던 컴퓨터 밑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벡스 780이라는 미니 컴퓨터고, 이건 전산실에 있는 커다란 캐비넷형 컴퓨터였어요. 이 컴퓨터의 수행 능력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C의 1000분의 1도 아닙니다. 얘가 그만큼 아주 어떻게 보면 느리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대형 컴퓨터를 가지고 로봇을 제어하고 이것을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컨트롤러에 어떻게 내장시킬까 하는 연구를 기업에서 하던 시절의 연구입니다. 굉장히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을 개발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박사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또 30년 전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그때 인공지능이 막 시작되면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신경망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 레인 교수님이 저를 소개했지만 당시에 90년대에 로봇 연구를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인공지능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경로 계획을 한다든가 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좀 지능 제어를 해볼까 하는 것들이 막 합의주로 떠오르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박사 논문에 이런 자율주행 로봇의 이동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런 뉴럴넷을 써서 어떻게 스스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뉴럴넷 모델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 당시 노드의 개수가 130개, 레이어 층수는 3개층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전체 파라메터 수는 한 수천 개 수준이었거든요. 거기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성능이 잘 안 나왔던 것이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성능이 안 나올까 했더니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파라메터가 작았던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억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뉴럴 네트워크 허깅 페이스라는 그런 공통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뉴럴 네트워크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이즈가 끝에 보면 1.7b 이렇게 써 있어요. b가 10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개수가 최소 10억 이상의 파라미터의 개수를 가져야 웬만큼 학습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새로운 신경망 모델이 막 도입되던 시절에 수천 개의 파라미터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도 작았고 모델의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학습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 가지 학습이 돼야 되는데 학습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소위 인공지능의 윈터가 시작됩니다.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전부 떠나가고 관심이 멀어지면서 별로 발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초기에 90년대 초에 인공지능이 살짝 소개되다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냥 모델 베이스, 수식 베이스의 이제 그 로보틱스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구학적 역기구학이라든가 다이내믹스, 키네매틱스 이런 기반으로 해서 로봇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실질적으로 상용으로 시작되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논문은 물론 뭐 아주 거창하게 뉴럴 베이스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렇게 논문을 썼지만 실용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연구만 해도 실용성과 연구성의 어떤 괴리가 있었어요. 연구는 연구, 실용은 실용. 근데 요즘에는 이게 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연구가 상당히 혁신적인 연구로 시작됐어도 현실 세계로 들어오기에는 많은 벽이 있었다. 그 벽의 크기는 뭐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컴퓨터 속도의 차이, 규모의 차이 이런 거에서 너무나 아직은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기에는 당시의 하드웨어 컴퓨팅 자원, 리소스라고 그러죠. 그 리소스가 너무 미약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개발한 상용화된 용접용 로봇, 조립용 로봇들입니다. 지금도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로봇들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지금 프로그래밍, 모델, 룰 베이스의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그 로봇이 동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검사 장비의 한 기업의 창업에 참여를 합니다.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좀 더 상당히 그 시장도 크면서 수요가 있는 기계가 뭘까 봤더니 검사 장비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보드, 전자기판의 조립 불량을 찾아내는 그런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해서 이 회사가 지금 세계 1등의 검사 장비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 또 하나의 로봇 기술에서 파생된 기술이에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해서 이미지를 해석하고 불량을 찾아내고 판독하고 이런 기술들을 발전했습니다. 이 기술 또한 당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이 들어가지 않고 초창기에는 전부 그냥 알고리즘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지능형 로봇이라는 시대가 올 것이다. 20년 전에 당시에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능형 로봇의 프로젝트가 국가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인재와 많은 프로젝트가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2020년대 중반으로 보게 되면 챗GPT도 나오고 딥러닝도 나오고 강화학습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각종 지금 연구계 그다음에 산업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다 휩쓸었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연구가. 그만큼 인공지능 시대가 20년 후에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능형 로봇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2002년도 바로 20년 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결코 느리지가 않았구나. 거의 1조 이상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하고 그 당시에 연구했던 교수님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어서 그 당시에 연구자들이 이렇게 로봇계의 상당히 리더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터넷 쳐보시면 IT839 치면은 당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로보틱스 우리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사적인 팩트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로봇 기술이 방금 얘기했듯이 어디까지 발전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때입니다. 로봇 기술이라는 것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물체의 결합을 찾아내는 기술들은 이미 아주 각종 전자제품의 생산 라인에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ECU,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장치 이런 거에 제조 라인에 이런 검사 장비가 활용돼서 아주 품질 100% 기반의 그런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즘에는 전부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 자율 판독 알고리즘이라든가 또는 공정 최적화 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제 알고리즘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장비와 같은 현실적인 알고리즘에서도 이러한 이미징을 분류한다든가 또는 최적화한다든가 할 때 강화학습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든가 딥러닝 기반의 이미징 알고리즘들이 다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년 전에 공부하던 이렇게 연구 따로 실용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막 연구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제품에 막 적용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러죠? 매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용 로봇, 의료용 로봇도 저희가 저희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는 게 아까 제가 창업에 참여한 고용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의료용 로봇도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니언트라는 뇌수술 로봇을 만들어서 내비게이션 기반의 원격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술 장비들을 전부 로봇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상용화가 돼서 올 2월 달에 FDA 승인까지 받아서 미국에 수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기술들,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기술, 그걸 그 기반으로 해서 학습되어진 어떤 최적화 기술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이 제품의 어떤 생명력, 핵심 기술이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용 기술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10년 이상 연구개발 기간과 그다음에 병원에서 실제 적용을 하면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효용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것을 테스트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그러한 기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병원에서 지금 보급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수술용 내비게이션 기술과 의료용 로봇 기술들이 실제 병원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FDA 승인도 받았고 이제 앞으로 로봇 기술이 의료 기술과 접목되어 가지고 미래의 의료 로봇은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지능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의사의 손기술에 의해서 의사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수술의 성공이 결정됐다 그러면 지금의 수술의 성공 성공 여부는 로봇 기술과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에 얼마나 접목되느냐에 따라서 수술 성공률이 달라지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빈치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의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영상 판독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닛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창업 회사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의료용 로봇 기술들도 이렇게 전부 수술용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AR, VR 기술들이 접목돼서 이렇게 실효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공지능 얼마나 아십니까? 사실 제가 30년 전에 처음 박사 공부를 할 때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이게 뭔가 있을 것 같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 기술이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제 논문에 실게 됐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한테 많은 일반인한테 알려진 것은 바로 10년 전에 이미지 넷이라는 그러한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딥러닝 기술이 출현하면서부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딥러닝이라는 말이 시작된 게 10년 전입니다. 불과 10년 전이에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그 딥러닝 기술의 논문을 읽어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공부한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알고리즘, 역전파 기술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시그모이드 펑션 똑같아요. 약간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렐루라는 약간의 그 비선형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이 조금 달라진 거나 그 다음에 리지듀얼 렛이라고 이렇게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리지듀얼 렛을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기술들이 약간 차이가 날 뿐이지 나머지는 30년 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술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 판독 능력이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그 원리가 시작된 것이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것이 나온 것인데 그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기술도 실질적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컨볼루션 필터라는 개념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컨볼루션 필터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거 원인 경우에 그 원에 해당되는 필터, 그다음에 네모면 네모에 해당되는 필터,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 나눴던 것을 얘는 스스로 필터 헤드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실제 뉴클리어스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좀 다른 것 뿐이지 그것이 합성공 신경망 자체의 그 필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그러니까 피처를 스스로 캐치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조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달라진 게 없더라는 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뭐가 달라졌을까 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팅 파워가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파워의 발전을 한번 제가 네이버, 넷플릭스에서 제가 살짝 훔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컴퓨터 속도가 약 1조 배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메가 기가 시대에서 지금은 페타, 그쵸? 페타 시대로 가고 있고 우리 지금은 테라 시대, 그쵸? 테라, 페타, 그 다음에는 뭘까요? 엑사, 제타, 뭐 이런 시대로 앞으로 더 발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년 뒤에는 다시 한 100배가 빨라진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지금의 테라 시대에서 페타 시대로 넘어갈 것이고 다시 10년 뒤에 또 한 1000배 정도 빨라진다 그러면 이제 엑사 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엑사라는 말 쓰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계속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얘네들이 병렬화가 되고 있어요. 그 GPU에 그 엔비디아가 왜 돈을 많이 법니까? 그 GPU 하나 가지고 돈을 번 거였거든요. 근데 GPU라는 것은 그냥 병렬 처리 그 자체입니다. 수천 개의 코어, 수만 개의 코어를 병렬로 연결해서 소위 행렬 연산을 계속 병렬로 연산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행렬 매트릭스 연산을 고속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가 그래픽스 분야였거든요.
근데 그래픽스 분야에서 그 픽셀들을 계산해서 3차원으로 게임 같은 거를 막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연산 장치가 왜 인공지능 시대에 각광을 받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신경망이 다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행렬 연산을 결국은 GPU가 하던 것을 그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대 신경망을 빠른 속도로 병렬로 계산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 GPU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 시대는 막을 저물고 엔비디아 시대가 온 것이 바로 CPU 시대에서 GPU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병렬 처리. 이 병렬 처리 기술을 가지고 2015년, 16년이죠. 9년 전에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을 들고 우리나라 포시즌 호텔을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바로 딥마인드 팀이 온 거죠. 구글 팀 전체가 왔습니다. 그 당시 그 구글의 회장이라든가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1억 8천만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세돌 선수랑 바둑을 두기 시작했죠. 9년 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후에 바로 3년 뒤, 5년 뒤에 뮤제로까지 나오면서 그것이 결국은 단백질 합성을 밝히는 데에 쓰여가지고 노벨 생화학상까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글의 딥마인드 팀이 와가지고 이러한 GPU 기술과 그 다음에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바둑을 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계속 알고리즘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노벨 화학상까지 받는 시대가 왔고 다시 기술은 발전해가지고 이제 구글은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콜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콜앱으로 해서 누구나 자기네들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와서 파이썬, C# 이런 거 다 쓰게 해가지고 컴퓨팅 자원을 그대로 줍니다. 제가 또 써보니까 한 10기가 정도까지는 그냥 쓸 수 있었고 뭘 또 얼마 이렇게 구독을 하니까 그 엣지넷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컴퓨터를 가지고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같은 걸 연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 제가 1990년도에 논문을 쓸 당시의 구조를 한번 그대로 콜앱으로 한번 또 짜봤더니 그 당시에 3일씩 걸리던 학습이 3초에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가 빨라졌습니까? 제가 그 초기에 제가 이렇게 그 콜앱 우리 구글 클라우드 QR코드 올려드렸죠. 제 PPT를 보시면 그 당시에 PC 이런 프로그램들을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밑에 링크를 다 연결시켜 놨으니까 제 PPT 원본을 보시면 그 프로그램을 다 뒤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렐루 이게 쫙 제로로 갔다가 직선으로 가는 이 렐루 기술을 가지고 모든 함수가 근사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드도 제가 간단하게 몇 줄짜리를 만들어서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냥 인공지능 하면은 그냥 GPT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 코드가 공개되고 있고 기초 코드들도 그럼 HF 같은 GPU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구글 콜앱으로 들어가셔서 사용자 등록해가지고 코드 이렇게 아이디 갖고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로 접속해가지고 그다음 코드는 또 이렇게 그냥 사실은 제 블로그로 안 들어와도 그냥 GPT한테 물어봐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렐루를 이용해서 2차원 커브를 2차 커브를 근사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줘. 그러면 한 50줄짜리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돌려보면서 한 줄 한 줄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근사화가 되는 걸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을 한번 이렇게 쭉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자원들이 나와 있어요. 파이토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파이토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또 구글 것도 사용하고 그랬는데 요즘 다 파이토치를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만든 것 같아요? 파이토치? 페이스북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4대 기업,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전부 이렇게 AI 프로그래밍 환경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코파일럿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경망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 LLM까지도 다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규모가 좀 커서 그런 경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파이토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인공지능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챗GPT의 3.0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3.5까지 공개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4.0은 공개 안 됐습니다. 구조도 모르고 아직 몰라요. 3.0까지 다 공개됐어요. 3.0의 규모가 파라메타 1750억 개입니다. 근데 그 구조가 다 공개됐어요. 파라메타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챗GPT 3.0 가지고 그 구조 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거의 파라미터도 학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학습된 웨이트 다 줍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PC에 3.0 정도는 그대로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GPT가 돌과 나오기 3년 전, 4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4.0, 5.0 이렇게 나오면서 규모가 나오고 있어요. 자, GPT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GPT는 2017년에 나온 논문, 바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논문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네. 이해는 안 되는데 나 그냥 눈으로 읽어봤다 있을 수 있죠. 저는 10번 읽어봤습니다. 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만큼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맥락은 단 하나 옛날하고 달라진 건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심층신경망을 쓰고 있고 똑같이 선형 매트릭스의 웨이트를 학습하는데 역전파를 쓰고 있고 마지막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을 쓰고 있고 또 학습의 그 디미쉬 사라지는 것을 학습이 잘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리지듀얼 렛을 쓰는 것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모든 전 세계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 트랜스포머를 쓸까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얘가 정답도 아닌데 다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연어 쪽에 이런 논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RRM이라든가 BERT라든가 GRU라든가 흐름이 있어요. LSTM이라든가 그 흐름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트랜스포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어떤 기승전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여기까지 왔나를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전 단계에 자연어 처리라고 해가지고 NLP라고 하는데 NLP 쪽에 그 논문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까지밖에 올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자연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걸까요, 여러분? 논문을 읽어야 돼요. 논문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GPT 시대에 랭귀지 시대에 살아나가려면은 이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기 쓴다고 해서 계산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더하기, 곱하기 다 이게 10에 128 곱하기 56은 다 10의 자리 때 계산하죠. 근데 그 손 계산은 안 하죠. 다 계산기 누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여러분들은 AI를 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AI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상위 1%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결론을 위해 왜 상위 1%에 우리는 가야 되는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잘 된 것이 감추질 않아요. 다 논문을 밝히고 있어요. 네. 심지어 딥시크까지도 다 논문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20쪽짜리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논문을 밝혔어요. 딥시크 논문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다 오픈돼 있어요. 네.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내가 어떤 걸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공부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들어보셨죠? 선형대수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캘큘러스 오브 베리어블, 미적분학이죠? 그거 다 적용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전자공학 학생들이니까 어느 정도 코딩은 다 배웠겠네요. 이제 C 언어? 여기서 아까 파이썬, C나 이런 거 다 C 언어로 되어 있어요. 또는 뭐 파이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어느 정도 코딩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 알고 있고 미적분학만 알고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트랜스포머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 다음에 딥시크 논문 20쪽짜리 올 2월달에 나온 거 다 오픈되어 있어요. 구글 학술 검색해보면 다 오픈되어 있고 기타브 들어가 보면 전부 프로그램까지 소스까지 다 오픈되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쪽 옆구리를 했는데 Attention is all you need 학술 검색 들어가면 106,566회예요. 논문 한 번 써가지고 누가 내 논문을 인용해 주는 게 100회 넘으면 대박 성공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수님들, 우리 레이 교수님들 박사 논문 혹시 구글 검색에서 쳐보셨습니까? 몇 회 인용돼 있어요? 50? 60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60회라는 것은 그냥 SRC거든요. 그런 SCI에서 50명의 연구자면 세계적인 성학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이 50명의 레이 박사님의 논문을 인용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10만 안 넘습니다. 근데 저 트랜스포머 논문 하나가 10만이에요.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신처럼 여기는지 알 수 있겠죠? 불과 12쪽이에요. 물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해 안 됩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왜 이 논문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챗GPT, 퍼블렉시티의 뭐 클로드, 뭐 그로크 다 이 기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기반이 모든 문제를 풀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흥미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힌튼 교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힌튼 교수가 딥러닝. 여기서 딥러닝은 그냥 말 그대로 그 딥러닝 그 컨클루션 유를 내시거든요. 그거로 74,000.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이미지 업계 다 깨버렸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로 랭귀지 업계를 다 깨버린 거예요. 두 개의 논문이 사실상 인공지능으로 가는 열쇠, 문을 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게 버블로 끝날 것이다, 또 한 번의 겨울이 올 것이다 하는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돈들이 인공지능 하는 기업에 몰리고 있고, 많은 경제의 판도가 AI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ttention,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이건 제 논문에 연구할 때는 없었어요. 딥러닝이나 이런 거 다 있었는데 Attention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제가 또 추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들 파이썬이나 C#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은 키벡터라는 거 있죠? 키벡터. 그래서 이 딕셔너리라는 데이터인데요. 딕셔너리의 원리를 이용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와 밸류를 가지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찾아내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 쿼리와 키와의 근사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바로 인공지능으로 연결했는데, 이게 작동을 할까 너무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매트릭스 행렬 공부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소프트맥스라는 약간의 비선형을 통과하긴 했지만 얘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의 비밀을 다 알아냈지? 너무나 신기해서 몇 가지 사이즈를 줄여봤어요. 실제 트랜스포머는 11,869차원입니다. 너무 커요. 그거 한번 돌리려고 하면 H100 한 1000장 가지고 며칠 돌려요. 근데 그걸 작게 한 6차원으로 6차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콜앱으로 돌려봤더니 작은 언어 집합 토큰 한 1000개 정도 되는 곳에 돌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레고 가지고 장난치면서 미니어처 가지고 상상력을 키우듯이 트랜스포머의 원리를 느끼려면 작게 시작하면 돼요. 11,000차원부터 할 게 아니라 6차원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논문을 보면은 126,800개의 독일어 토큰과 영어 토큰을 가지고 논문에 적용을 해봤는데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개, 영희, 철수 이렇게 단어 몇 개만 가지고 한 토큰 한 500개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내에서도 맥락을 알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짜왔어요. 작게. 이거 다 내가 블로그에 밑에 넣어놨습니다. 짜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썬으로 해서 소프트맥스도 만들어보고 어텐션 알고리즘을 작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해봐야 돼요. 아 이건 남의 나라 일이다.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갖다 쓰면 된다. 그랬다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글쎄 옛날에는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은 뭐 문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컴맹을 넘어서서 인터넷 맥을 넘어서서 AI 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인공지능의 실체를 알려면 밑바닥부터 들어가자 하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학년 동안에 교수님들을 통해서 전자기학, 전자공학, 뭐 컴퓨터, 구조 이런 거 다 공부했어요. 그 정도 기술이면 지금의 인공지능 논문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고요. 저는 30년 전에 박사과정 할 때 한번 도전했기 때문에 그 추억으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컴퓨터가 너무나 빌빌거리는 컴퓨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뭐 콜앱에서 빌려주는 것만 해도 워낙 빛의 속도로 돌아가니까 뭐 지금 노트북이 돌아가는 것도 테라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가 공부하던 시절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여기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거 많다, 뭐 졸업해봤자 뭐 취직할 때도 별로 많다지가 않다, 막 좌절하고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놀러나 다니자 하고 10일 동안 긴 연휴에 막 놀러가는 대학생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놀러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제가 30년 전에 공부할 때에 비해서 천국이 열렸는데 왜 여기서 넋을 잃고 왜 땅을 쳐다보면서 도전을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하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제 강의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카이브와 이런 데서 실제 그 챗GPT 소스도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서 돌려가면서 챗GPT한테 오늘 날씨가 어때 하고 쿼리를 보내서 돌려보는 것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세포와 1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챗GPT 5.0이 약 1조 개라고 해요. 그냥 추측입니다. 3.0까지는 1750억 개라고 딱 밝혔고 하나하나 그냥 토큰 하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딱 계산해보면 1750억 개 딱 나와요. 어텐션 멀티에이드 1092개 쓰고 뭐 어쩌저쩌 하고 차원이 뭐 11,100차원이고 그 다음에 뭐죠? 맥락 사이즈가 512개고 다 계산해보면 딱 계산해보면 다 합해보면 1750억 개 딱 나옵니다. 그거 계산하는 유튜브 떠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챗GPT 1750억 개 어떻게 계산되나 하면 15분짜리 유튜브 떠 있어요. 그거 보시면 상세하게 그 챗GPT 구조가 다 뜹니다. 인코더 네트워크에 WQ, WV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 디코더 네트워크에 마스킹 네트워크, 그 다음에 풀링 네트워크 다 계산해가지고 다 계산하면 1750억 개 떠요. 몇 개라고요? 1750억 개. 인간의 뇌 100조 개. 잘 보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 하냐는 거죠? 아직도 스케일이 작다는 거예요. 지금 1조 개까지 왔거든요. 챗GPT5가. 클로드 3.5도 아마 1조 개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100배만 스케일이 올라가면 인간의 뇌에 접근하는 거예요. 100배? 제가 거의 5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스케일의 발전 속도와 컴퓨터 반도체 기술의 공정 속도를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GPU의 집적화된 속도로 봤을 때, 이제 드디어 어느 오픈 AI에서 돈 100조 달러 받아가지고 드디어 100조 개의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었습니다.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인간의 뇌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AGI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AGI라고 들어보셨나요? AGI. 지금 뭐예요? AI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제너러티브가 아니라 제너럴이 들어간 거예요. 제너러티브는 생성력이라는 뜻이고 제너럴은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은 놀라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는 전용 시대가 아니라 범용 시대예요. 지금 AI는 엄밀히 말하면 뭐 말만 잘하고 뭐 예를 들면 음성인식만 잘 되고 바둑만 잘 두고 이런 식으로 로봇만 잘 돌리고 이렇게 전용 시대인데 범용은 사람은 말귀도 알아들으면서 음악도 작곡하고 다양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준에 가까운 AGI가 오면은 얘가 로봇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인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AGI가 오면 뭐가 된다고요? 로봇이 사람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AGI를 기계에 넣어가지고 생활 속에 이렇게 생활하면 저기요 빨래 좀 개주세요. 그래서 딱딱딱 폴딩해서 요즘 클로스 폴딩 무조건 지금 로봇계에서 첫 번째 과제입니다. 클로스 폴딩. 두 번째는 뭐야? 이거 시켜주면 그냥 거기 식기세척기 좀 넣어줘. 그러면 식기세척기 우리가 제일 귀찮은 게 이렇게 싱크대에서 식기세척기 넣는 거 아닙니까? 다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또 식기세척기에 있는 거 이제 딱 끝나면 또 일일이 선반에 또 올리는 것도 또 작업이잖아요. 일이잖아. 그 로봇들이 해줄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뭐 냉장고에 지금 배달 온 거 좀 정리 좀 해. 자기가 알아서 냉장고에 갈 거, 냉동고에 갈 거 다 정리하겠죠. 또 뭐가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 좀 갖다 줘. 그럼 당연히 물도 갖다 줄 수 있고 집안에서 심부름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시대. 정말로 낙원과 같은 시대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집안일 웬만큼 해주고 그 다음에 병든 노인들을 위한 서빙해주는 로봇들이 집집마다 생기는 시대가 언제 온다? 기계적으로는 5년 뒤, 서비스적으로는 가격도 내려가야 되고 국가 보조금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년 뒤, 정말로 보수적으로 보면 20년 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50대, 40대, 네, 40대 중반쯤 됐을 때 로봇들이 집집마다 부모를 보양하고 또 내가 귀찮은 일은 다 로봇들이 시키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낙원과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낙원과 같은 지상 낙원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잘못 눌러가지고. 네. 또 약간 뒤로 또 반복되네요. 구글 콜앱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글 콜앱에서 빌려주고 있는 하드웨어 사양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T4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H100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점점 집적화가 돼서 이제 칩으로 AI 칩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도 이제 넘어가겠고요. H200까지도 나왔죠. H200도 제가 또 쫙 봤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FP, TF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FP는 플로팅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그 실수 연산을 16비트로 하느냐, 32비트로 하느냐, 8비트로 하느냐, 4비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연산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근데 실제 뉴럴넷을 해보면 굳이 32비트면 굉장히 정밀도가 높거든요. 64비트면 엄청 높은 거죠. 사이언스 계산에서. 요즘에 딥시크 논문을 보면은 FP 8라고 돌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돌리면서 오차는 조금 있더라도 거기서 학습 조금 덜 일어나면 어떠냐. 쉽게 얘기하면 학습 때는 웨이트 팩터의 수가 0.8693 그런데 0.86이면 어때?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들면 93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FP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지금 이렇게 모델들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거 내년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블랙웰만 해도 거의 몇 천만 원인 것 같은데 우리 손에 쥐려면 교수님들 연구하고 그러면 연구비 따가지고 블랙웰 하나 살려면
지금 상당히 들어가는 수준이고, 네, 퀄컴 얘기도 안 할 수밖에 없네요. 퀄컴도 뭐 스냅드래곤 이래서 지금 삼성전자 칩에 다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까이 넘어가는 이유가 퀄컴의 스냅드래곤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문을 보니까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열도 덜 나는 삼성만의 AP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 컴퓨팅 파워 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기 위해서 퀄컴,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삼성전자, 인텔 4대 메이커가 지금 이렇게 팬미스로 FPU나 또는 CPU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회사들의 기술적인 차이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5분 내에 제 강의를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30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실제로 써보면서 논문을 써봤고 또 지금 제가 속한 이런 세계 최고의 검사장비 회사 또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 로봇 고용 테크놀로지 기술 전문으로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뭐죠?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제 강연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은 더욱더 합해질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뭡니까? 생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성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프로그래밍이에요. 로봇을 가장 힘들게 로봇을 써보니까 프로그래밍이 진짜 어려워요. 뭐 일 시키려고 하면 하나하나 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작업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공지능이 그냥 생성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로봇 티칭하는 그런 티칭사들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일일이 그 티칭 펜던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화 작업을 로봇을 티칭을 시켜서 작업 계획을 지시해주고 그거에 다 사라질 거예요. 그냥 딱 여러분들 유튜브에 뭐 테슬라 또는 뭐 피겨 AI에서 이상한 그 마스크 쓴 로봇들이 사람이 일하는 걸 보기만 해요.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탁탁탁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모방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그 밑에 메우는 사람한테 이거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는 거 이렇게 한번 쓱 보여주면 이렇게 보고 또 해보고 잘 안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털어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 그런 식으로 로봇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1번이 로봇 프로그래밍의 생성형 AI가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바로 자율주행도 그렇지만 생각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판단 능력, 그건 프로그램으로 미리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프로그램에 넣는다? if then else 불가능해요. 그건 이미 인공지능 업계에서 룰 베이스는 안 된다는 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 룰이 어마어마한 많은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을 다 룰로 만들어 놓는다? 그건 안 돼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학습에 의해서 또는 추론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내가 이미지를 이해하고 물리세계를 이해하고 중력을 이해하고 이 세계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한다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로봇 공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지금 뭐예요?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 근데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이 뭘 이해한다? 세상의 물리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물리세계를 이해하면 컵을 던지고 떨어뜨리는 물이 흐르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 능력이 로봇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뭡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걷는 법. 뭘 배웠어요? 중력을 배운 거예요. 중력이라는 걸 배워요. 또 뭘 배웠어요? 무수히 잡고 떨어뜨리고
잡고 떨어뜨리고 했을 거예요. 뭘 배웠어요? 잡는 법을 통해서 얘 무게에 따라서 미끄러진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걸 하는 손동작을 배웠잖아요. 그거를 10수년 동안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떨어뜨려가면서. 그것을 로봇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는데 15년 걸렸다? 로봇은 15초 걸려요. 왜요? 가상세계에서 배울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 모든 물리 모델을 다 만들어놨어요. 가상세계에서는 빛의 속도로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죠? 멀타이 에이전트. 수천 개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수천 개의 에이전트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이게 무슨 뭡니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수천 개의 로봇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막 배우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멀타이 에이전트 학습 기술을 이용해서 전부 로봇이 물리 세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로봇이 세상 바깥으로 저는 곧 나오리라고 봐요. 지금 무슨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저런 모바일 로봇이 지나가면서 눌러주세요 이런 거 다 없어질 거예요. 네, 저건 진짜 지금의 기술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다가올 기술은 저런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 로봇도 굉장히 이제 자율 수술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 수술방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수술 로봇 개발한다고. 맨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몸속을 들어가 보면 시뻘게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들을 파악하는 기술, 나 여기를 잘라야 돼, 꼬매야 돼. 여기를 만지면 피가 터져 안 터져. 그런 것들, 그 상황 판단이 지금 자율주행하고 지금 인공지능이 로봇이 실제 물리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그대로 수술 현장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 수술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이 드디어 이렇게 몸 안에서 가위와 실과 그리고 인두가 왜 필요하냐면 이게 지지거든요. 전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꼬매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들을 전부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수술 현장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쌍한 이야기, 무서운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전쟁은 앞으로 다 로봇들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이미 이렇게 해서 드론이나 이렇게 해서 폭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건 다 원격 조작이며 자율 조작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법적으로는 막고 있어요. 마지막 슈팅은 인간이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깨질 것 같아요. 결국은 로봇끼리 싸우게 될 것 같고 인간들은 그냥 로봇끼리 싸우라고 그래. 우리는 왜 저 전쟁에 들어가냐 해서 로봇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냐 내 땅이냐 할 때 서로 로봇을 풀어서 싸우는 거죠. 대리전, 로봇 대리전이 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30년 뒤에 여러분들의 아들들은 군대 안 가게 될지도 모르겠고 전쟁이 나도 전쟁에서 죽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요? 로봇들이 싸우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게 되겠죠. 팔란티아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로봇이 점점 지능화될 것이다 하는 것도 지금 구글에서 엄청난 지금 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뇌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인지과학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도 여러분이 계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I 기반의 로봇 구조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AI가 로봇을 설계하는 시대가 올 것이죠. 그거는 제가 아이언맨의 한 장면을 이렇게 잠깐 자비스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따라봤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로봇 지금 이미 중국의 유니티라든가 많은 로봇들이 곧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공장, 특히 자동차 공장, 제조 공장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전부 제조 기반이 무너지다 보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다시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에 지금 테슬라, 피규어 AI, 엔비디아 이런 데서 전부 이런 제조용 로봇의 그 가상 환경, 프로그래밍 환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만들어서 뒤늦게 20년 전에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이제는 늦어버렸어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중국보다 일본보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레인 박사님이 연구하고 있는 로스 기반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상당히 로봇 기술 쪽에서도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유니티도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게임용 유니티 기반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도 실제 로봇 학습도 해볼 수가 있고 로스랑 유니티를 합쳐가지고 또 학습하는 것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니티를 이용해서 역기구학 풀어본 거 이런 것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역기구학도 유니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실제로 했습니다. 원래 사실 5분 정도 이렇게 끝내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기로 했는데 10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AI 시대의 인재상이라는 걸로 제 오늘의 강의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빨간 회사들이 전 세계의 시총 규모, 경제 규모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술 50이 아니라 안 들어가요. 전부 AI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판이 더 바뀌고 있어요. 이 판이 바뀐다는 게 뭐냐? 이제는 기술이 자본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어요. 기술이 있는 곳에 자본이 몰리고 있고, 이제는 이 기술에서 변방으로 가는 기업들이나 나라들은 이제는 다 나라로 떨어질 판이에요. 심각합니다. 지금 프랑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거덜이 나고 있어요. 이 AX 실패를 한 것이죠. 유럽이 전체가 실패를 했어요. 제가 볼게요. 디지털, 복지 이러다가 디지털 전환이 안 되고 AI 전환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프랑스, 독일 이러면 영국 그러면은 선진국 아닙니까 하는데 막상 가보면은 논문도 별로 안 나오고 있고 중국, 미국이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AI 시대의 주도자가 되고 있나? 저는 살짝 불안해요. 약간 밀린 느낌이 들어요. 중국에도 밀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AI를 쥐고 가고 있는 미국, 중국이 상위 1%의 기업이나 또는 지배자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다 끌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국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의 일자리는 없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제가 갑자기 아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직은 다행인 게 시간이 좀 있어요. 몇 년? 한 20년. 네. 20년 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년 뒤에는 아마도 이 20년 뒤를 준비 못하는 기업이나 나라는 다 사라질 거예요. 고용 테크놀로지 사라질 것입니다. 준비를 못했으면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그럼 삼성전자 없고 고용 테크놀로지와 같은 스타트업 그런 중견기업이 없는 국가는 어떤 국가가 될까요? 그리스와 같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는 다행인 것이 관광 지원이 많아. 우리나라는 관광 지원이 있나? 예?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막 K-pop? 잘 모르겠어요. 네, 뭘로 관광으로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관광으로 먹고 살 수, 관광도 중요하긴 하죠. 콘텐츠도. 근데 중요한 거는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상위 1%의 주도자가 돼서 경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한 두세 개만 받을게요. 네. 그냥 제 강의에 관계없는 질문 하셔도 좋아요. 아무 질문이나 화두를 던져봐 주십시오. 네. 로봇하고 관련 계획이 없는데요. 네. 이전까지 AI 성능이 부족한 게 부족한 이유로
네, 요즘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고리즘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네, 하드웨어가 부족하거나 네, 하드웨어가 많으면 성능이 지수적으로 오를 것이다. 네. 그런 말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랜스포머를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아쉬우냐면 아직도 너무 학습 위주고 근사화 위주고 확률 위주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학습이라는 거의 또 하나의 비밀은 학습의 확률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그 원리를 깨달았을 때는 또 그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걸 이제 포게팅, 캐타스트로피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살려내기 위한 컨티뉴얼 러닝 기술이라든가 그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높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탁구를 잘 치면 테니스도 잘 치고 뭐 축구도 배우면은 다시 테니스 친 것도 기억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새로운 걸 가르쳐주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이제 포게팅 픽터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아까처럼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얘가 스스로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자기 조직화에 대한 연구도 조금 더 발전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발전을 하려면은 좀 더 이것이 집적화가 되면서 더 알고리즘들이 뭐라 그럴까 지금 대형화로만 가고 있는데 약간은 좀 슬림화하는 연구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들 인공지능의 10대 난제라고 해서 또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알고리즘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개발자들이 몇 명의 그룹이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한 100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0.1% 그룹입니다. 0.1% 그룹이 한 1000명 그룹 정도 돼요. 그 1000명 그룹의 사람들이 새로운 알고리즘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의 그룹, 한 10,000명 그룹이 그 인프라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은 풀려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에도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게 다 솔루션이 풀려진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솔루션을 향해서 가는 그룹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거는 있을 수 있죠. 예.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1등만이 뭐 굉장한 고수익자가 되고 상당히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비도 못 버는 뭐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개발자층도 어쩌면은 이거 모두가 개발자들이 다 고수익자가 되나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층도 어쩌면은 양극화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른 질문. 네. 갑자기 네. 아무튼 제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위기라는 것은 잘못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은 전부 우리가 문맹으로 빠지면서 한 나라의 국력이 쇠하고 전 온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얘기를 하자면 왜 망할 수가 있죠?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거 많지 않습니까? 아는데 돈도 좀 벌어놓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해마다 쓰는 에너지, 쓰는 식량 이런 걸 따지면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을 잃거나 또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서 이렇게 만약에 없어져 버리고 미국의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다 그런 데 가보면 과거의 영광뿐이에요.
옛날 그 도시에 쇠약한 도시도 있고 그런 도시에 있는 농민들이나 그 아주 저소득층들이 지금의 트럼프를 뽑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미국이 이렇게 지금 미국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양극화가 돼 있어서요. 동부에 있는 뉴욕하고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일부 주만 빼놓고는 가운데 주들은 다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이 나름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나름 미국을 지탱하는 힘은 그런 IT 기술과 창의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을 버텨주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통 속에 받는 것은 아까처럼 그 혜택을 똑같이 누리지를 못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잘 쓰고 기본소득 다 같이 삽시다. 아무리 그래도 세계적인 흐름은 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위기라는 것은 뭐냐? 양극화예요.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있는 사람은 점점 있을 거예요. 그거는 위기 포인트입니다. 양극화. 이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가 점점 불안해질 수 있구나. 그 위기 포인트. 기회의 포인트.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고요? 인공지능, 로봇 이런 기술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오픈으로. 그거를 빨리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이 다 캐치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에 뒤떨어지지 않게 가자고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말대로 간다면 10년 뒤, 20년 뒤에 오금철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잘 그때 위기를 극복해서 유럽은 망했어요. 죄송합니다. 유럽은 망했어요. 더 망해갈 거예요. 관광으로 멈춰요. 한국이 일본 모르겠어요. 미국, 중국, 한국의 AI 로봇 주도 시대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펄펄 나르는구나.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그것을 희망으로 여러분들이 던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죄송한데 요 QR 코드 이거 한 번만 더 그거 제가 그래 맞아서 제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